안녕하십니까, 신성식입니다. 저도 뭐 이제 사라질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우리 선배님은 퇴직하셨고요. 저도 뭐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저도 계속 봤는데 제가 뭘 이게 썼기에 시원하게 말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이게 간호법 이게 터졌을 때 제가 이게 이걸 기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을 아무리 봐도 기사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 안에 뭐 어떤 양직역 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뭐 들어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법안을 아무리 읽어도 별 내용이 별로 없는 내용이고요. 뭐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있어나 마나한 법안이고, 그렇게 저렇게 또 막 죽을 똥 살 똥 반대할 법안도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 광화문에 올라오시면 노동계에서 자주 나오시지만 의사 선생님도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 이 광화문에 이렇게 자취를 전혀 보이지 않던 간호사 선생님이 나오시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사와 간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두 의료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협력해야 될 두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번 파동이 굉장히 우리 환자들한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최근에 어제 제가 이제 누구랑 저녁에 뭐 술을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 병원 원장님께서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는데,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이거 체크해서 이걸 좀 기록을 좀 해달라고 간호사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간호사가 해주고 나서는 바로 간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경고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구나, 그런 상황들이 벌써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근데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 결과를 이게 입력해 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영역인지 간호사가 보조할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한 명쾌한 이게 선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지금 정부가 이제 조금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간호법 아니라도 이미 간호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간호법은 법은 뭐 31개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새로운 건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건 한 7개 정도 조항인데 별로 그것도 뭐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게 간호법 단독법으로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계속 그렇게 기사를 써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뭐 보건의료계의 핵심적인 종사자들이 이제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도 있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도 있고,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이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입니다. 의사와 관련된, 의사와 A, 의사와 B 이렇게 갈등인데, 이번에 그동안 의사와 갈등이 별로 없던 간호사가 갈등이 생기면서 지금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극심한 얘기주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간호법 내용이 뭔지 잘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관심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막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타협의 문화의 실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정치의 실패입니다. 정치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율해 줘야 되는데,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더 양산하고 갈등을 증폭하고 갈등에 제일 전면에 서서 갈등의 선두에 섰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해왔던 양상하고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포퓰리즘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고, 그 다음에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의사협회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간호사들하고 굉장히 척을 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을 두고 나서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 걱정을 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간호사는 확실한 우리 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꼬이면서 이제는 다시 복지위에서 지금 간호법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하는데 그 여당도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아니고 표퓰리즘 같은 그런 양상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법은 다 처음에는 부모 돌봄법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중간에 한참 이렇게 이제 불이 붙으면서 간호법, 부모 돌봄법 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이게 여론을 상당히 등에업기 위한 전략으로 부모 돌봄법을 내세웠는데 부모 돌봄에 있어서 간호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가장 큰 건 지금까지 앞에 토론자들이 별로 언급을 안 하셨는데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개업을 할 것이다. 간호센터 같은 걸 개업할 것이다라는 의심에서 이 싸움이 지금 시작된 건데 사실 지금 국회에서 마지막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별로 없는 지금의 의료법에 있는 그냥 그 진료의 보조,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라고 되어 있지만 처음에 이게 세 개 법안을 다 통합해서 만든 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법안입니다. 최근에 초기에 발의된 법안에는 간호사의 범위가 지금보다 업무 범위가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되어 있어서 그 의심 때문에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주열 교수님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보건진료원에서 간호사들이 지금 다 사실 아주 좁은 범위에서 고혈압, 혈압 체크하고 당뇨 체크하고 그다음에 약 처방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의사의 의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 혹시 지방에 돌아보시면 군 단위에 가시면 이천시에만 가도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간호사들이 원장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의 임상 기능하고 이주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임상 기능은 저는 좀 같이 보면 좀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작년 12월에 이 관련해서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에서 과연 간호센터가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그 기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만들어져 있긴 한데 거기 가서 제가 물어봤죠. 그 센터장한테 당신들 의사와 관계 없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와 처방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이주열 교수님이 제안하신 거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아주 가벼운 범위의 진료를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걸 허용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인데 대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의사와 관계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약간 가벼운 걸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의사 행위를 하는 걸 과연 받아들일지 환자 입장에서도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의사 만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아주 얕은 범위의 의료 행위를 독자적으로 한다? 그건 쉽지 않고 환자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전체 이제 부모 돌봄법이라고 내세웠는데 저는 그걸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통합돌봄은 여러분 다 앞에서 다 강조하셨는데 통합돌봄은 모든 다양한 돌봄과 관련된 영역들이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 통합돌봄입니다. 그중에서 간호사의 단독 플레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전체적으로 의사가 중심이 되고요. 의사가 중심이 돼서 왜냐하면 70 넘어가신 어르신들은 집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열에 한 8은 의료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수요, 저런 수요, 의료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의료적인 수요를 무시하고 돌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의사가 있고 의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서 이렇게 돌보는 역할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은 간호사가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일본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제가 가서 보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빠릅니다. 빠르고 우리가 1955년생이 베이비 부모의 맏형입니다. 맏형이 75세가 되는 시기, 그러니까 초고령 노인이 되는 시기는 2030년입니다. 7년 남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단카이 세대가 1948년생, 49년생이
2025년이 되면 75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까 쭉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부터 지역 포괄 케어라는 것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 그러면 일본은 망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7년 남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하느냐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호법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2030년 초고령 노인들이 75세가 되는 이 통합 돌봄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일본에 갔더니만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 이름이 집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에서 나오시기도 했는데 요양병원, 그다음에 일반 병원에서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그 주변에 계신 그 친구나 부모님이나 요양병원 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죽는 것은 가장 자기 집에서 죽는 건데 일본의 그 통합 돌봄의 지역 포괄 케어를 완성하자는 목표는 집에서 죽자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근데 그게 일본에서 이제 기업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다 관련된 사람들을 채용해서 재택 의료를 합니다. 재택 돌봄, 재택 서비스를 합니다. 재택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제가 갔더니만 이렇게 자랑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재택 의료 하기 전에 우리가 관리하던 어르신들은 1년에 42일을 입원을 했다. 근데 우리가 함으로써 13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줄이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 응급콜을 받습니다. 24시간 자기들이 재택케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언제든지 해서 응대를 하고요. 그러면 물론 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야 될 상황이면 긴급 출동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의료비를 굉장히 많이 절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큰 그림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만이 이번에 이렇게 부모 돌봄법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주열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제가 좀 찬성하는 것은 75세 이상 어쨌든 이 초고령 노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사망자도 굉장히 증가하고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잘 모시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의 그 인력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간병도 있죠. 간병은 이제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그 돌봄에 대해서 누가 케어할 것이냐, 누가 돌볼 것이냐. 지금은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있죠. 요양보호사들이 하는데 요양보호사들 대부분 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라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어 인력의 질을 높이고 케어 인력을 더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확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지금 현재 간호법에서 지난번에 했던 건 고졸로 학력을 제한했는데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들이 전문대학에서 2년 정도를 일을 하게 해서 1급 간호조무사가 되든 뭐든 간에 이분들이 좀 더 질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요양보호사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게 지금 지방에 있는 인연제 대학들도 굉장히 활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뚫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어떤 전문대 인연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우리 이주열 교수님의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 중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방문 의료로 방문 서비스를 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본 겁니다. 1차 의료기관이 하자는 1차 의료기관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이 그 역할을 하게 하자. 그건 좀 새로운 제안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요양병원 부회장님도 계시지만 왜냐하면 1차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실핏줄처럼 우리 동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왕복 1시간, 갈 때 30분, 올 때 30분 이상 지나가면 동네 재산이 안 맞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과연 방문 의료, 방문 케어를 할 수 있을지 한다 그러면 말리기 어렵는데 그게 아마 채산성이 안 맞아서 요양병원에서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있어야 될
뭐 어르신 요양원에 있어야 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요양원의 한 30% 어르신들이 지금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라서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면서 요양병원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제도가 출발했고 지금 한 15년 됐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아까 난개발이라고 이주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부동산으로 치면 난개발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양병원이 그동안 워낙 많이 생겨서 지금은 굉장히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전문화, 그러니까 이게 치매, 그다음에 재활 이쪽으로 전문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전문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좀 테러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